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집 사도 될까? 적당한 매수 타이밍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듯 싶습니다. 자, 불장 속에서도 다수의 실수자들은 올해는 전월세 그만하고 싶다.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실수자들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시장이 펼쳐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의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입주 물량이 많아야 안정화됩니다. 금년도의 입주 물량은 뭐 지난해보다 반토막 정도 납니다. 지난해에 약 한 37,800가구 정도가 서울의 입주 물량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뭐 부동산 1사 자료를 보면 17,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지인을 보면 1,2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2만 가구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7월 말 그 임대차 3법이 끝나고 또 한 번 계약 시간이 돌아오는 8월쯤 되면은 최초 계약자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폭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유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세 정감 문제 때문에도 전세가 반전세나 또 월세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5억인데 만약 1억 정도 올리게 되면 그 1억 올리는 걸 월세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들어 전세는 상대적으로 희소성 가치 때문에 높아지고 반전세 월세는 또 가속화되고 이게 아마 가을쯤 되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전월세 시장. 올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임대차 갱신에 대한 물건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기가 된 것들이. 그럼 이제 폭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전월세 시장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 한마디로 이제는 전월세 그 월 전세 수급 지수가 뭐 1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급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나왔던 한국부동선언의 자료거든요. 근데 KB국민은행 자료는 달라요.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더 시장에 친숙한 KB국민은행 자료가 맞지 않을까. 한마디로 서울시역, 그다음에 수도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요. 수요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임대차에 대한 전월세에 대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쓴 물량이 8월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이제 폭등한 가격. 지금 보면은 지금은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신규와 갱신이 거의 4억 정도가 차이 나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제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는 굉장히 더 큰 시장, 전세 시장의 지수가 굉장히 더 수요 중심으로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에서 이 전월세 시장을 잘 못 읽는 쪽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필요한 주택이 아닌 원룸 주택도 공급량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청년 임대주택이 한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전부 원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건 방에 한 칸, 두 칸 있는 주택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거 원룸까지도 공급량이라고 생각해서 총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시장을 더 들여다보면은 방에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가 없는 거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가을쯤 되면은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물량들의 재계약이 돌아오면 가격은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있어서는 전월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높다. 그렇죠. 올 봄의 이사철에는 뭐 물량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에 그 아직 변동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물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그 매매 시장에서 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좀 넓은 원룸이 아닌 투룸이 아닌 쓰리룸에 대한 아파트 개념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이 인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 이하는 이 분양권 전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과천이나 인천서 분양하는데 수백 대 1, 뭐 1000대 1이 넘어버리고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 이용될 때 전입을 하고 이용될 때는 다주택자에 걸려요. 그리고 대출도 규제가 없습니다. 이건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도 한 70%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비아파트 부분이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오피스텔은 이제 그 대부분 전용률이 떨어집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기가 끌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이제 전월세는 잘 나가요. 그런 인기 상품이지 수익형 부동산이지 자산을 그 증식할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을 바라보는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네. 현재 지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조정기가 온다고 하면 네. 과연 지금 오피스텔 시장도 같은 조정기 아니면 하락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왜 작년에 인기를 얻었느냐 본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체제로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워낙 뛰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아파트는 못 사겠고 그러면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을 봤을 때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장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파트보다는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본다면 업무용으로 뺀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대체제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부분도 이제는 조정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규제 완화를 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오피스텔 인기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전매가 자유로운 110 미만 이었는데 110 미만으로 지금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50에서 70 미만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풀어줬다가 다시 한번 쪼일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파트 가격 조정 받는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봅니다. 그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어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오피스텔이 이제 올 금년 1월 1일부터 120제곱미터 이하도 난방이 됩니다. 얼마 전에 1억 원 이하 공시 가격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투기 붐이 일어났었는데 오피스텔도 정부가 우리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뭐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정기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전월세 시장은 하반기부터는 좀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 비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락기를 겪을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럼 올해 2022년도에 집을 사도 될까요? 저는 그 앞서서 요 말씀 하나 더 드릴게 예. 오피스텔도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여야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양도세 중과세를 양도소득세법 개정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규제 지역에서만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해자면 돼요. 그렇죠. 네, 끝납니다.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해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여야가 합의하게 해야 되겠지만 자, 이 오피스텔 자체가 만약에 주거용으로 이용돼서 다주택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 중과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제해 준다 그러면 가격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과연 그 실일 소유자는 주택을 언제 사야 되느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제가 볼 때는 분양은 뭐 언제든지 받아도 됩니다. 청약을 통한 분양은 얼마든지 좋은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가 전국에 한 2,800만 명, 서울이 620만 명 정도. 그 중에 1순위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당첨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중도금 대출은 규제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신규 분양입니다. 근데 재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중도금 대출은 규제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상당 기간 무주택자에게는 이 대출을 완화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청약 통장을 통한 이 청약은 뭐 언제든지 좋고요. 언제든지. 네, 그리고 사전 청약도 괜찮습니다. 사전 청약의 85%가 지금 청년 임대주택이나 또는 뭐 신혼부부나 또는 이렇게 집 없는 사람한테 먼저 주기 때문에 그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전 수요나 재고주택 수요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을 내놓은 이후에 지난해 5월까지 임대주택에 들어간 주택이 160만 6천 가구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시장에 나올 물량이 한 29만 호 정도 됩니다. 물론 비아파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 만약에 매도하지 못하면 10년 임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매도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물량으로 인해서 좀 알짜 물량을 고를 수 있고요. 굳이 아파트를 원한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신속 통합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 말씀은 무주택자는 무조건 청약에 대한 기회를 노려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고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적당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